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일단 선언이라는 걸 제목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소개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제목은 달라지는데 여전히 이 선언이라는 친구랑 매우 밀접한 얘기들을 사실상 거의 한 학기 내내 다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한 약간의 이제 2학기로 넘어가는 우리 본론 수업 내용으로 넘어가는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컨텐츠들이 여기 담겨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스타트 해볼게요. 자, 그래서 내 프로그램 실행, run. 우리 지금 컨트롤 F5 눌러가지고 열심히 내 프로그램 실행해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내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한 시야를 넓히기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약간 필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친구들을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우리 요거 1학기 때 우리 에아프 1 수업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나왔잖아요. 굵은 글씨 단어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는데 일단 뭐 문장이니 수식이니 지난 학기 때 굵은 글씨였던 애들은 이제 일반 글씨로 전환했습니다. 걔네들까지 굵은 글씨면 아마 굵은 게 더 많이 적힐 수도 있다 보니까 걔네는 이제 일반 글씨로 격하를 했고 이제 이번 학기에 새로 등장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신경 써서 다시 한번 구경해야 할 만한 단어들의 그 당시처럼 굵은 글씨로 표현을 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컴파일이라는 단어 얘는 아마도 영어 표현이랑 한국말 표현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해가면서 쓰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런타임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선언이라는 걸 오늘은 일단은 소개 정도만 하고 얘가 바로 선언이었어요와 같은 느낌으로 소개만 하고 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C의 선언 어떻게 적을 수 있냐 등등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목표에 맞는 내가 C 프로그래머다라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내 프로그래밍 목표에 가장 적합한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적절한 선언을 적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일단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 순차 분기 반복을 잘 꾸릴 수 있냐랑 데이터 흐름 잘 구성할 수 있냐. 예를 들면 우리 인덱스 개념 같은 거 튀어나왔었잖아요. 몇 번째 자리에 뭐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해서 담은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쓴다거나 그런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동네에서의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이 나머지 절반을 차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영어 공부는 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세 단어 정도로 오늘 소개하는 게 목표고 같이 한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익숙한 솜씨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주시고 아직 우리 이게 설치가 덜 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지금 도움 필요하시면 살짝 한 5분 정도 시간을 마련해서 도와드릴게요. 혹시 지금 내 비주얼 스튜디오 그 0번, 1번, 2번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 진행했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시작창에서 이런 느낌의 시작창에서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하면 C 언더스코어 프랙티스 언더스코어라는 템플릿이 이제 여기 항상 존재할 겁니다. 여기 아직 안 나온다. 지금 처음이다라면 검색창 검색을 하시면 제가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 내 문서 어딘가에 담겨 있을 그 템플릿을 꺼내 오실 수가 있어요. 이 친구를 고른 다음에 예를 들면 오늘은 4주차니까 C 프랙티스 4 정도로 해가지고 엔터를 치면 새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기본 세팅이 다 돼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솔루션 탐색기 열어서 소스 파일 열어보시면 main.c라는 .c 파일 하나를 서비스로 동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열어서 지금 커서가 깜빡거리면 일단은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패했다 있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지금 사이버 캠퍼스에 .pdf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올려놓긴 했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마지막 엔딩 부분이 지금 미완성입니다. 백지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라이브 공연을 하게 생겼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없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pdf 파일을 올려놨는데 지금 5번째 슬라이드인 것 같아요. 이거 전체 내용 지금 당장 치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어불성설이니까 이 내용을 .pdf 파일 다운로드 하셔서 여신 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이 전체 .c 코드를 복사해 갖고 내 main.c에다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여기서 저장했을 때 오류가 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휴강 때린 대신에 제가 뭔가 올린다 그랬잖아요. 네, 올리려고 딱 준비하다 보니까
좀 나올 만한 타이밍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우리 이제 간신히 헬로월드 한 타이밍에 알려드리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내용을 조금 덧입혀서 증량을 해두고 요거 정도 구경한 다음에 요 다음 거 정도 구경한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독단적인 판단을 해서 일단은 보류를 해둔 상태입니다. 일단 그 친구는 언제 올리든 간에 우리 수업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에 살짝 벗어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수업의 단점 중에 하나가 앞에 서 있는 놈이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코드 칠 시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대체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집에서 심심할 때 예를 들면 뭐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가서 좀 있어 보이는 느낌으로 이제 컴퓨터쟁이들 보면 노트북 뒤 등껍질에다가 이런저런 테이프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뭐 녹색 스티커 막 그런 거 붙이면서 이제 본인의 인맥 비슷한 뭔가를 자랑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생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열어놓고 남들이 옆에서 봤을 땐 막 형형색색의 INT 같은 거 적혀 있는, 사실은 헬로월드에 준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코드 작성하면서 여러분이 여가 시간에 좀 더 우리 프로그래밍 실력과 관련한 내용들을 학습하실 수 있도록 그 방법들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2020년도까지는 아직은 대학생 친구들한테 보편적인, 가장 보편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법한 방안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런저런 문제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해결해 보다가 이거 잘 모르겠어요 라면 예를 들면 우리 수업용 톡방에다가 URL 이렇게 쳐가지고 올리시면 저도 똑같은 사이트 가서 문제 보고 그거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거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옆에 있는 400명 톡방에 있는 수많은 대학원생들이라든가 등등도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염없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우리 지금 마침 걸출한 비주얼 스튜디오도 설치를 했으니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복붙해 볼게요. 한 다음에 저장하시면 녹색으로 깔끔하게 빛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F5 누르시면 프로그램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생김새로만 봐서는 프린트F 출력하는 거잖아요. 스캔F 입력받는 거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읽어봤을 때 대충 이렇게 나오겠구만. while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느낌의 실행 양상이 흘러가면,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이 흘러가면 일단 성공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F1 누르면 일단 여기는 인터랙티브를 쓰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까만 창이 지금 열심히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합을 구할 자연수를 입력하세요. 이거는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적어놨고 자연수를 입력하세요. 뭐 해볼까요? 5하고 엔터 쳐볼게요. 하면 합은 15입니다 라고 대놓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exe 파일 가지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까만 창도 이제 쓸모없으니까 닫으려면 아무렇게나 누르세요라고 열심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르면 닫아요. 그래서 검은 창에 프롬프트를 먼저 출력을 합니다. 일단 파이썬과 다르게 인풋 괄호 열고 닫고 그 괄호 안에 우리가 str 리터럴 적는다고 그걸 프롬프트로 상정해서 보여주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캔F는 순수하게 입력 전용입니다. 인풋이랑 다르게요. 인풋은 만약에 지정했다면 걔를 먼저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스캔F는 그렇지 않아요. 대신에 스캔F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사용자가 고른 인트 형식값 또는 사용자가 고른 다른 형식값 등등을 좀 더 수월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그 정도로만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숫자 하나를 골라서 마지막에 엔터키를 치면 1 이상 그 숫자 이하 범위 내의 모든 수를 더한 결과 아까 전에 5하고 엔터 쳤을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러면 5, 4, 1, 2, 3 이렇게 하면은 5 곱하기 3에서 15잖아요. 마지막으로 15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 초중고 때 요거 쉽게 푸는 방법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소개를 해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 하면은 5050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101 곱하기 50 해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수업 아마 요 코드를 가지고 지금 3시간을 울고 먹을 것 같아요. 를 구경해 봤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준에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전개예요. 파이썬 수업하던 당시에도 지금 우리 옆반 파이썬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딱 이 정도 수준까지 다가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조금 더 자세히 구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아까 전에 컨트롤 F5를 눌렀을 때 저장하고 저장됐습니다. 컨트롤 F5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빌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드 성공이라고 뜨고 빌드 성공한 이후에 까만 창이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그램 본문에 해당하는 출력하고 스캔하고 등등 작업을 이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컨트롤 F5를 눌렀을 때 일단 잘은 모르겠지만 저 build라는 걸 먼저 수행을 하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비로소 우리 프로그램 실행이 메인 내용물 실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사용자가 숫자 고르고 엔터키 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합은 얼마입니다 출력하고 그 다음에 뭔가 토시를 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까만 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메인 내용물 마지막 문장 지금 같은 경우는 리턴문이죠. 리턴문의 실행이 끝나면서 전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고 있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까만 창 더 이상 쓸 필요 없으니까 이거 이제 닫으세요 라고 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르는 컨트롤 F5는 단순하게 메인 중괄호 안에 적혀 있는 문장 하나하나를 실행한다 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서 오늘은 지난 학기 한 학기 동안 들었던 내용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정리를 해가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하면 우리 에어포원 재생 목록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저 때 복선이 1기 때죠. 복선이 저렇게 깔려 있었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그 0번, 1번, 2번 중에 1번 설정 가져오기를 하셨다면 왼쪽 아래 이렇게 출력 탭이 깔려 있었을 거예요. 컨트롤 F5 눌러서 빌드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본 다음에 이 출력 탭을 열어보시면 그 빌드를 하는 그 친구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남겨놓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뜨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가끔은 다른 게 먼저 뜰 수 있는데 출력 탭 누르면 출력 보기 선택해서 뭐 다른 것들이 여기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빌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그래서 빌드를 시작함, 빌드 시작 여기는 우리가 적은 프로젝트 이름이 지금 적혀 있는 것 같고요. 구성은 디버그 X64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얘는 일단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위에 맨 처음 세팅되어 있던 이 두 개를 지금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선택지가 있기는 한데 아직은 우리는 건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적혀 있는 main.c는 지금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c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 지금 열심히 이 스캔F 호출식에 녹색으로 줄 그어주고 있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고 아 지금 요거 느낌이 쎄한데 좀 고치시는 게 어쩌겠습니까 하는 경고를 뱉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exe 파일 이 폴더 안에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표시를 해두고 저 프로젝트 관련한 빌드 작업이 끝났습니다. 1개 성공 등등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빌드 과정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상황에선 굳이 저것까지 볼 필요는 없긴 해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알아서 잘 해줄 테니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서 튀어나온 .c 파일이랑 .exe 파일 두 파일에 주목하면서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좀 더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빌드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컨트롤 F5를 눌렀을 때 비주얼 스튜디오는 일단은 우리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우리가 작성한 .c 파일들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파일들을 가지고 이거는 일종의 수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행 가능한 파일, 영어로는 executable 파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윈도우 동네에서는 이런 실행 가능한 파일의 확장자로 보통 .exe를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맥이라든가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쓸 수 있는 리눅스라든가 등등은 다른 거를 쓰게 됩니다. .exe가 아닌 다른 형식을 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작업을 통틀어서 시작할 땐 .c 파일들이 깔려있고 최종적으로 .exe 파일 하나가 뿅 하고 튀어나오는 그 중간 과정을 통틀어서 빌드라고 보통 요즘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드라는 단어, 빌드는 동사죠, 그죠?
이전에 파이썬 수업에서도 저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과거형이긴 한데 이 단어 자체는 파이썬 수업에서 빌트인 어쩌고 얘기를 할 때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라색으로 이름을 보여줬었던 예를 들면 int라든가 print라든가 등등은 전부 다 빌트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이었다라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정식으로 소개를 했었고 뭐 우리 파이썬 또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거 해봤잖아요. VARS 한 다음에 built-ins 해갖고 다양한 이름 있는 거 확인했잖아요. 너무 많구나. INT라든가 뭐 bool이라든가 이런 보라색 이름들 있었죠. 그 다음에 TRINT라든가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는 함수인데 built-in 함수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소개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시에는 얼버무리긴 했는데 예를 들면 time이라는 모듈 같은 것도 랜덤 같은 모듈이랑 다르게 타임 모듈은 빌트인 모듈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좀 구분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랜덤 같은 경우는 random.py가 진짜 있어요. 걔는 순수 파이썬으로 만든 모듈이 맞습니다. 다음에 살짝 비교를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 정의 적어서 그러니까 순수 파이썬을 쓰는 셈이죠. 순수 파이썬을 써서 진행하는 함수들은 빌트인이라는 이름이 안 붙고 대신에 저 위에 메모리 위에 저 자리에 이 함수 덩어리가 있습니다와 같이 우리한테 소개를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당시에 사용해 봤었던 int나 print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파이썬 프로그램 만들 때 쓸 수 있는 파이썬 이름으로서 이름 사전에 등재돼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름 사전에 이름 int가 등재돼 있고 실제 그 int라는 형식 뭔가 자체는 메모리 위에 존재합니다. 별도로. int 값 3이랑 동등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int 형식 그 자체 또는 print라는 함수 내용물 그 자체는 실제로 오픈소스예요. 예, 여러분 얼마든지 보실 수 있어요. .c 파일에 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의미 관점에서 우리가 당시에 아이들을 통해서 하얀 창 뒤에다 모셔놓고 써왔었던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 걔 정식 파일 명칭은 python.exe라는 거 우리가 썼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윈도우 기준으로 python.exe라는 C 프로그램을 빌드하는 시점에 나중에 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켜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얼마든지 쓸 수 있게끔 요 int라는 형식, print라는 함수 등등을 미리 탑재해뒀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built-in이라는 표현을 쓴다 보시면 됩니다. 빌드하는 시점에 미리 구성해 놓은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built-in 모듈에 있는 보라색 이름들 말고도 타임 모듈처럼 처음부터 바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니긴 하지만 import time하고 엔터를 하면 일종의 언락 같은 느낌이 돼서 이미 사실은 파이썬 인터프리터 안에 들어있지만 time이라는 모듈 임포트를 했을 때 이름 사전 하나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time.sleep 같은 걸 써서 보여드릴게요. time.sleep 같은 거 쓰면 .c 파일로 미리 만들어 놓은 sleep이라는 파이썬 함수를 성공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간단하게 구비를 해두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임포트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보라색 이름이 아니긴 하지만 빌트인인 뭔가가 당연스럽게도 파이썬 동네에는 존재한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저 때 이제 빌트인 해가지고 제가 굳이 발음을 굴려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 당시 얘기했던 그 빌트인의 빌드가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수행했던 그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시점에 비주얼 스튜디오 가지고 얼마든지 나만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빌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c 파일 하나 추가해서 빌트인 함수 하나를 추가로 집어넣은 나만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아무튼 그 전반적인 작업을 통틀어서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요즘은 빌드라고 다들 호칭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빌드하는 시점에 미리 탑재를 해뒀다라는 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시제격 같은 느낌의 표현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미리는 당연스럽게도 우리 3월 달에 python.org 들어가서 아이들 설치해갖고 가장 처음 한 게 3하고 엔터 쳐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맨 처음 다운로드해서 맨 처음 문장 실행하기조차도 이전 시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운로드 하기 이전부터 당연히 다운로드 하기 전에 업로드를 해놨어야 되는 거잖아요. python.exe를. 그 한참 이전 시점에 미리 빌드를 해놨고 그 빌드하는 시점에
그 3하고 엔터 쳤을 때 우리한테 3이라고 보여준다거나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우 과거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에 대비하면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 우리의 파이썬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 대비해서요. 그래서 자, 이 시점은 여러분이 지금 명백히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하는 시점이랑 그 프로그램을 나중에 실행하기 위해 빌드하는 시점은 매우 명시적인 벽을 사이에 두고 전후 관계로 분할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명백히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에 대한 복잡한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다양한 단어들 추가로 도입하면서 우리 눈의 정밀도를 높여가면서 다시금 채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4주차 시점에는 요 단어 시점이라는 게 자주 등장했다라는 점만 챙긴 채 일단은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요번에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제 컴퓨터 기준으로 0.2초 정도 걸렸습니다. 요 간단한 .c 파일을 다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빌드 과정에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지금 새로 만들어 놓은 파일들, 우리 .c 파일을 바탕으로 본인이 새로 만들어 놓은 파일들을 살짝 구경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지금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에는 main.c 열려 있잖아요. 요 탭 머리통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상위 폴더 열기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main.c가 담겨있는 C 드라이브 어딘가 폴더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시면 이런 느낌으로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main.c는 이 폴더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일단 다양한 요거는 이제 솔루션 잘 모르겠지만 그거고 요거는 이제 C 프로젝트 우리 지금 만들고 있는 그거랑 관련된 거고 등등이고 다른 폴더들도 몇 개가 지금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자, 여러분 나중에 과제 제출한다거나 할 때는 이 .c 파일만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파일들은 굳이 저한테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코드 제 프로젝트에 복붙해 갖고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세팅 똑같이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상위 폴더를 누르시고 자, x64라는 폴더가 지금 보일 거예요. x86이라는 폴더가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현재 세팅상으로는 x64가 보이는 게 맞기는 합니다. x64를 열어보시면 아마 디버그라는 대문자 D로 시작하는 폴더가 있을 것이고 그것까지 열면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주목해보자 라고 했었던 .exe 파일이 디버그 폴더 안에 들어있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잠깐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아까 전에 우클릭해서 상위 폴더 열기 했을 때 지금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의 폴더가 여기 혹시 있습니까? 있는 친구가 있고 없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얘가 어디서 차이가 발생하냐면 우리 새 프로젝트 만들 때 보여드릴게요.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할 때 이 친구 누르면 밑에 체크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터리에 배치. 요거를 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이런 느낌으로 새 프로젝트가 어떻게 만들어질지가 폴더가 조금 달라질 수 있기는 합니다. 일단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 만약에 요 동일한 이름의 폴더가 있다면 얘를 기준으로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64 누르고 디버그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그 .exe 파일을 제외한 다른 파일들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일도 전부 다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가 우리가 컨트롤 F4를 눌렀을 때 새로 만든 빌드 과정에서 산출된 그런 파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64의 디버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여기 슬라이드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한 폴더에 들어있는 것처럼 지금 서술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큰 차이는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디버그 폴더 안에 있는 .exe 파일이 이번 빌드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결과에 해당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실행 가능한 파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executable 파일이기 때문에 .exe 파일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 .exe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실제로 까만 창 열리고 저 C 프로그램을 즉석에서 실행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합을 구할 자연수를 입력하세요. 100 하고 엔터 치면 바로 꺼져 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프린트하고 C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에 살짝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실행 끝났네. 난 그럼 퇴근합니다 하면서 바로 가버리는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빌드 과정에서 지금 뭔가 엄청 다양한 파일들, 뭐 로그,
저건 열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열면 아까 출력 탭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뜰 거예요. 그다음에 뭐 obj 파일, pdb 파일 저런 것들이 지금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쟤네들은 지금은 일단은 그러려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C 동네에서는 우리가 .c 파일 만들었다. 그 .c 파일을 그냥 있는 그대로 멱살 잡고 실행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여러분 .py 파일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 친구 아이들로 열고 F5 누르거나 하면 우리가 예시 코드라든가 그런 걸 간단하게 실행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가 좀 불편하게 역시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당시에 불편했잖아요. 이런 친구들 이게 뭐가 들어있을까? 이상한 거 들어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냥 더블 클릭해버리면 얘가 보통은 이제 까만 창으로 해서 이런 느낌으로 실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는 하얀 창,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터랙티브를 통해서 우리한테 실행 양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별도의 까만 창이 떠버리는 거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헬로 월드 프로그램 가장 처음 만들었잖아요. 헬로 월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더블 클릭하자마자 잠깐 뭔가 움찔하고 까만 창이 들어가 버리는 걸 여러분 목격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py 파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얘를 더블 클릭해버리면 이 .py 파일을 하나의 파이썬 프로그래머로 바로 간주를 해서 실행을 하는 게 가능해요. 멱살 잡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 목표는 그래도 코드 구경 좀 해보고 해야 됐었으니까 굳이 Shift 우클릭을 하든가 해가지고 요거 우리 그때 어려웠잖아요. Edit with 아이들 없어진 친구 많았잖아요. 이번에 3.12 버전 업데이트 되면서 이게 좀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아이들에서 우리가 코드 편집을 하기 위해 .py 파일을 열려면 더블 클릭이 아닌 다른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했을 때는 저 .py 파일 그 자체를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간주해서 지금부터 run 하면 되겠구나 하고 파이썬 인터프리터 켜고 실행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근데 그 동네랑 다르게 C 동네에서는 .c 파일 붙잡고 더블 클릭한다고 해서 C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빌드 과정에서 .c 파일 각각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미리 전부 다 읽어놓은 다음에 우리가 거기다가 키보드로 쳐둔 내용이 입각한,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꿈꾸고 있었던 그런 데이터 흐름, 코드 실행 흐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중에 수행할 수 있게끔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별도의 파일을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exe 파일을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c 파일을 붙잡고 멱살을 흔드는 대신에 이렇게 빌드 결과로서 만들어 둔 파일을 나중에 사용함으로써 .exe 파일 같은 거 python.org에서 다운로드 함으로써 C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작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c 파일도 당연히 더블 클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얘도 멱살 잡고 더블 클릭하면 이런 느낌으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저 지금 Alt 탭 누른 거 아닌데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 관점에서는 우리가 1학기 때 희망했었던 .py 파일 더블 클릭하면 아이들이 켜지기를 당시에 희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불편하게 우클릭하고 자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c 파일 같은 경우는 우클릭하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그냥 켜버려요.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꺼버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꺼버리고 .c 파일 엔터 쳐버리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켭니다. 왜냐? 저 사람이 지금 이 .c 파일을 다루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켜주고 있다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c 파일 하나만 지금 켰기 때문에 우리의 프로젝트까지 지금 열고 있지는 않고 등등 뭔가 복잡하니까 보통은 비주얼 스튜디오 먼저 켜고 프로젝트 하나를 골라서 그 친구를 열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 파일 더블 클릭한다고 빌드를 해준 거나 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등한 내용이 살짝 살이 붙어갖고 등장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 등장한 미리 전부 읽어두는 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빌드라는 과정의 핵심에 해당하는 컴파일이라는 작업의 기본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충 우리 추석 전에 이런저런 얘기할 때도 뭔가 반드시라든가 먼저라든가 라는 거를 강조를 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나기는 해요. 그렇죠? 파이썬 수업에서도 가끔 등장을 했어요. 일단은 그 단어가 지금 여기도 등장을 했고 이게 지금 컴파일을 합치고 살짝 한 번 더 패키징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이에요. 영어로 컴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컴파일이 아니라
파일이 맞아요. 파일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돌탑 같은 거, 이제 돌멩이 같은 거 모아갖고 이렇게 쌓아 올린다 하는 거를 파일 정도로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컴은 모으는 거죠. 모아갖고 쌓는다 정도로 일단은 의미 자체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컴퓨터 동네에서는 요거를 조금 유한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컴파일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면 여러분은 그 방금 전 나왔던 미리 같은 시점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실제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전체 내용을 미리 읽는 거를 보통 컴파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미리 읽고 그냥 바로 그냥 집에 가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별도로 기록을 해두는 것까지가 컴파일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컴파일이라는 작업은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뒤에 있는 컴파일러라는 친구가 수행을 해줍니다. 우리의 C 프로그램 만들 때는 C 컴파일러라는 친구를 켜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켜서 야 이거 .c 파일 이걸로 해줘, 알았어 하면서 이제 결과 받는 느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이썬 동네에서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뒤에 도사리고 있었죠. 그 친구는 문장 단위로 그때그때 입력을 받아가지고 적절한 작업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C 같은 경우는 인터프리터가 뒤에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컴파일러라는 친구가 뒤에서 자고 있습니다. 우리가 컨트롤 F5를 누르면 걔를 깨워서 파일 이렇게 우겨놓고 결과 받은 걸 가지고 .exe 파일 만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C 동네는 진짜로 반드시 이 전체 내용을 꼭 미리 읽어두도록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읽은 다음에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될,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갖고 실행하게 될 그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정리를 해뒀다 보시면 돼요. 그 정리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exe 파일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폴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에 계속 떠있던 x64는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 뭐 x86이라는 단어는 지금 여기도 선택지로 제공되어 있기는 한데 그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도 이 단어가 절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막 586 세대라든가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286 컴퓨터, 386 컴퓨터, 486, 586 하다가 686이 나오긴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부르진 않고 대신에 이제 그 당시에 숫자는 상표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펜티엄이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고 요즘은 이제 인텔 코어 몇 세대 이런 식으로 인텔 CPU를 표현을 하잖아요. 아무튼 그 계열의 CPU를 386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386 이상을 의미하는 게 X86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32비트 CPU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X64, 64비트 버전은 이런 느낌으로 X64로 표현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64는 단순히 64비트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정밀하게는 64비트면서 윈도우를 쓰고 인텔 CPU를 쓰는 그런 일반적인 실습실 컴퓨터 같은 윈도우 PC 환경을 의미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맥용 C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재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세팅상으로는 못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뭔가 다운로드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지금 X64랍시고 컴파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결과물은 우리 실습실 컴퓨터라든가 제 태블릿이라든가 LG 노트북이라든가 등등에서 실행하는 용도로 만든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적인 의미, 그러니까 매우 좁은 의미에서의 컴파일은 이쪽을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C 동네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이 .c 파일 자체는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어디서 열든 똑같은 헬로 월드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컴파일을 수행해서 결과적으로 어디서 이 프로그램 만들 거냐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게 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파일이라는 단어가 1학기 때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2학기 때는 일단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자체는 협의적인 거는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파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대신에 지금 시점에는 좀 광의적인 의미로 그 진짜 참된 목적 내지는 의의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파일의 의의는 전체 내용을 미리 읽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파이썬 동네에서도 이런 느낌이에요. 전체 내용을 미리 읽어두는 상황에서는 컴파일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특히 파이썬 2랑 3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 신경을 얼마나 많이 썼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그 예시 중에 아마 중간고사 직전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이제 우리가 1부터 1000만인가
100만인가 1억인가까지 덧셈을 하는 코드를 그냥 맨 땅에다 그 문장들을 적은 버전이랑 걔네를 함수 정의 내용물로 밀어 넣은 버전이랑 수행 시간을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자 분명히 그냥 단순히 문장을 실행한다 보다 일단 함수 정의 먼저 실행해서 아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 할 거구나 한 다음에 맨 밑에 그 함수를 호출한다 엔터에 해당하는 수식문 실행하는 게 조금은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절차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맨 땅에 적은 버전 대비 함수 정의로 일단 묶어서 한번 읽어놓고 나중에 실행하는 버전이 약 40% 정도 더 빠른 걸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라 물어보면 거기에도 지금 여기 광의적인 의미의 컴파일이 들어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함수 정의를 실행하는 동안 그 들여쓰기 해둔 파이썬 문장들을 그냥 글자 그대로 메모리 위에 올려놓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 여긴 지금 로컬 이름 이런 거 쓰는구나. 아 얘는 지금 이 안에 할당문 같은 게 적혀 있지 않으니까 반드시 바깥쪽 이름 사전에 모듈의 이름 사전에서 찾아와야 되는 거구나. 같은 데이터 흐름 관련한 이슈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순차 분기 반복 이프문 같은 거 중간에 콜론 같은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유효한 이프문이 맞다면 그런 잔가지들은 다 쳐내고 실질적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나중에 다뤄야 되는 중요한 정보들만 남겨서 꽉꽉 압축해서 정리를 해서 메모리 위에다 올려놓는다 보시면 돼요. 함수 한 칸에다가. 그렇게 미리 해놓고 일종의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렇게 일단 한번 소화해서 올려놓은 다음에 그럼 이제 나중에 그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 계산할 때마다 메모리에 정리해둔 그 덩어리 들고 와서 본인이 정리한 거니까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함수 정의 적은 프로그램의 원래 목표에 맞게 순차 분기 반복 데이터 흐름 전부 다 목표에 맞게 근데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얼마나 40% 이상 빠른 속도로 실행할 수 있게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능했던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함수 정의를 도입함으로써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문장 하나하나를 실행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함수 정의라는 커다란 문장 하나를 도입함으로써 아 나중에 이만한 거를 한 세트로 다룰 거야 라고 먼저 파이썬 인터프리터한테 우겨 넣어둔 상태에서 그 내용을 나중에 실행하도록 전체 내용을 먼저 우겨놓고 나중에 실행하도록 함수 정의를 도입을 했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발생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몇몇 친구들은 아마 우리 GUI 프로젝트 할 때라든가 궁금증이 떠오른 친구들이 아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뭐 간단한 예시니까 저만 보여드릴게요. 자, main.py 같은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는 .py 파일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뭘 일종의 라이브러리로 합치고 만들어 놓은 .py 파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나중에 왼쪽 친구 멱살을 붙잡고 실행할 거예요. 그렇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오른쪽 내용 이 반영돼 있는 실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임포트 문 실행하는 동안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오른쪽 파일에 적혀 있는 오른쪽 .py 파일에 적혀 있는 문장들을 먼저 전부 다 한 번씩 실행하고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문장들을 한 번씩 쭉 실행하고 임포트 문 전체 실행이 끝이 나게 돼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또 F5를 누르면 똑같은 .py 파일 다시 들고 와서 똑같이 한 번 더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이 친구는 우리 멋있게 더블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더블 클릭하면 헬로 월드 출력하고 종료하려면 엔터키 치세요. 인풋 지금 호출식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엔터키 치면 창이 꺼질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전에 방금 전까지는 없었던 오묘한 이름의 언더스코어 py 캐시라는 이름의 폴더가 마치 악성 코드처럼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곰팡이 같은 느낌으로 이런저런 폴더 안에 새로 생기는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뭐지 하고 질문한 친구도 있었는데 우리 일단 다음 학기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오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파이캐시라는 친구 열어보시면 여기에는 마이 모듈에 파이썬 3.12에 해당하는 미리 정리를 해둔 .pyc 파일이 있는 걸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1학기 때도 3.12였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C로 만든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쓰고 있고 3.12 쓰고 있고 등등등 관련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py 파일 한번 전체를 한번 쭉 읽어놓은 다음에 거기서 나중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내용만 정리를 해서 이렇게 .pyc 파일로 정리를 해놨다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이후로 임포트할 때는 이젠 더 이상 .py 파일을 읽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파일을 읽어요. 얘가 훨씬 더 소화하기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막 있잖아요. 녹말이랑 이당류랑 단당류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형태로 한번 정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보시면 돼요. 당연히 .py 파일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받아들이기 편한 게 아니라 우리가 키보드로 내가 적어야 되는 문장 수식들을 편하게 적을 수 있게 만들어준 친구라 보시면 돼요. 그 둘은 좀 괴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만들고 있고 여기 지금 .pyc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C의 의미가 컴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py 파일 내용을 전체를 한번 쭉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 임포트문을 실행하는 시점에. 그땐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전에 저걸 읽은 적이 없다면 .pyc 파일이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 읽는 거니까 지금 미리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임포트 할 때는 한번 느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일한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동일한 .py 파일을 다시금 임포트를 해야 되는 그런 임포트문을 만났을 때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대신 지금 메모해둔, 정리해둔 이 파일을 대신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임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건 이제 나중에 AI 계통 라이브러리라든가 데이터 사이언스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 파이썬 라이브러리들 들고 왔을 때 처음에만 살짝 느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럭저럭 빠르게 각각의 라이브러리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다는 측면도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동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 생각하기에 인터프리터라는 단어랑 컴파일러라는 단어를 서로 반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아마 여러분 인터넷 검색할 때도 뭐 반대말 하면 그렇게 튀어나올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파이썬은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쓰는 동네인 건 맞아요. 거기까지는 참입니다. 근데 파이썬 동네는 컴파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건 이제 명백한 거짓이라고 보시면 돼요. 협의적인 의미의 컴파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광의적인 의미의 전체를 미리 읽고 나중을 위해 적절한 메모를 해두는 작업은 언제든지 합니다. 그래서 광의적인 걸로 여러분이 들고 가주시면 조금 더 수월한 인터넷 라이프를 즐겨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네요. 함수 정의 생각해보면 먼저 함수 정의를 실행한 다음에 함수 출식 계산할 거잖아요. 안 그러면 네임 에러 뜰 테니까요. 그때도 함수 내용물 문장들 일단 먼저 한번 쫙 읽고 메모리 위에 올려놓고 덩어리로 그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모듈 개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모듈 개념은 파일의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의 파일을 C 드라이브에 파이 캐시 해가지고 저장을 해놓는다 보시면 됩니다. 함수는 당연히 파일의 개념은 아니죠. 코드 덩어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걔는 실시간으로 메모리 위에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컴파일이에요. 자, 그래서 컴파일이라는 작업을 도입함으로써 그런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그런 기능을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도입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효율 향상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는 동등한 거를 훨씬 더 빠르게 수행할 수가 있어요. 파이썬 동네에서도 40% 속도 향상을 발생시킬 수 있었듯이 그게 컴파일의 덕이었다 보시면 이 컴파일 개념의 덕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리 한 번만 잘 기록해 두면 자 이건 C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0.2초 정도 걸렸잖아요. 컨트롤 F5 눌렀을 때 10하고 엔터를 쳤어요. 합은 55입니다. 창을 닫으려면 아무키나 누르세요라고 잘 컨트롤 F5 눌러서 실행됐는데 이번에는 빌드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왼쪽 아래에 뜨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출력 탭 보면 아예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왜냐? 방금 전에 빌드 성공한 이래 이 파일이 하나도 변경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빌드한다고 해도 똑같은 .exe 파일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미 빌드 한번 성공했다. 그 다음에 또 컨트롤 F5 눌러도 빌드를 그때그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아이덴티컬한 버전의 뭔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 번만 잘 기록해 두면 그땐 좀 느리겠지만 한 번 잘 기록해 두면 다음부터는 동등한 작업을 더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외에도 장점이 그럭저럭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걔네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런 것들이 중첩되고 중첩돼서 이 컴파일이란 거를 강제하는 반드시 해야 되도록 마련되어 있는 C 동네에서의 효율이 파이썬 동네에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파이썬 프로그래밍만 하는 동네에 비해서 성능 향상이 꽤 많이 발생하게 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 맨 처음에 우리가 소개한 건 빌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굵은 글씨 컴파일이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는 빌드 과정에서, 그러니까 컨트롤 F5 누르고 기다리는 그 과정에 컴파일 말고도 다른 작업들을 더 수행하기는 해요. 이것도 역시나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협의적인 의미의 컴파일은 방금 봤던 파일들 중에 .obj라는 파일, 여러분 지금 아마 디버그 폴더 2개 중에 하나 까보면 obj 파일 나올 거예요. 그 프로젝트 이름 폴더 디버그 해갖고 까면요. 요 .obj 파일이 윈도우 동네에서 윈도우 버전 .exe 파일 만들 때 컴파일이라는 약간 협의적인 과정을 수행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obj 파일 만들고 그걸 토대로 .exe 파일을 만드는 그 다음 절차가 전체 빌드 과정 안에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자, 얘는 나중에 다시 소개할게요. 우리는 지금 .c 파일 하나를 다루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외워둘 만한 거는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좀 주목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C 동네처럼 컴파일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동네에서는 보통 우리가 열심히 과제 같은 거 나왔다, 비주얼 스튜디오 켜고 새 프로젝트 만들 거잖아요. .c 파일에 열심히 키보드로 코드 칠 거잖아요. 그렇게 코드 적고 F5 눌러서 실행 한번 해보고 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여러 시점으로 나눠서 구경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우리 지금 컨트롤 F5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컨트롤 F5 누른 이후 시점을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 실행해 봅시다 하나로 퉁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컴파일 타임이랑 런 타임으로 나눠서 다룰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코드 적는 시점, 컴파일 타임, 그 다음에 런 타임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지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짤막한 정리하면 아마 대충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코드 적는 시점이에요. 얘는 파이썬 수업할 때 자주 등장했었죠. 내가 적는 것이라는 게 2주차 제목이었습니다. 등등. 사람인 우리가 직접 자신의 목표에 맞는 문장, 수식 등등을 적는 시점을 말해요. 키보드 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통용되는 명칭은 없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예를 들면 스크래치라는 환경을 써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마우스를 써가지고 프로그래밍 해본 적도 있을 겁니다. 걔는 코드를 적는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 데이터 흘러갔으면 좋겠어, 순차분기 반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내가 머릿속으로 꿈꾸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시점을 그냥 우리 수업에서는 뭉뚱그려서 코드 적는 시점이라고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AI가 대신 코드를 적어줄 망정 사람이 코드를 치는 대신 다른 작업을 수행할 것 같지는 않기는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키보드 전사가 돼야 나중에 연봉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건 그 정도로 해두고 동네에 따라서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텍스트 느낌이 나지 않는 디자인 타임 정도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GUI 프로그램 좀 더 예쁘게 만드는 웹, 뭐 소위 프론트엔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것들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디자이너라는 거 열어놓고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뭐 무슨 요소의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 크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요 코드 적는 시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전 수업에서 등장했었던 에어포 1에서 등장했었던 그 보편적인 프로그래밍 관념들이 여전히 다 잘 적용된다 보시면 돼요. C 동네에도 변수 개념 당연히 들어있고요. 순차 분기 반복 같은 개념들도 들어있습니다. 당연히 인덱스 개념도 들어있고 걔보다 더 심각한 뭔가도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는 뭐 굳이 정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맨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 코드 적는 시점에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F4를 누르면 이제 우리 손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열차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F4를 누르면 그때부터 이제 빌드를 좀 더 협의적인 관점에서 컴파일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컴파일 타임입니다. 요건 보통 띄어쓰기를 해서 적어요. 컴파일하는 시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둔 각각의 문장, 수식 등등을 컴파일러가 읽으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한 예시 수식 A 더하기 B라는 게 적혀 있었다 칩시다. 파이썬 동네에서 이거 얼마든지 적을 수 있었죠. 이거 엔터 치면 뭐 나오나요? 라고 여러분한테 여쭤보면 그때그때 다릅니다라고 말하는 게 일단은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A 더하기 B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지금 지지난주 수업이랑도 연계되어 있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부팅 해볼게요. 자, 지금은 A 더하기 B 하면 엔터 치면 뭐 나오겠어요? 지금 갓 만든
따끈따끈한 파이썬 인터프리터입니다. 방금 띄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사전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뭔지 모릅니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제 A에 3 담아놓고 B에 5 담아놓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를 계산한다면 이때는 int 형식 8이 나올 겁니다. 맞죠? 자, 이 상태에서 그래요. 이건 너무 직관적이니까 저 수식을 함수 정의 내용물로 넣어둘게요. 펑크 괄호 열고 닫고 하면 8이 뜰 겁니다. 근데 여기서 A에다가 B에다가 하고 동일한 코드 덩어리를 실행하면 이때는 8이 뜨는 게 아니라 하이가 뜰 거예요. 더 심각하게 이때는 int 형식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str 형식 값이 나올 거예요. 왜냐? 수식 A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과 수식 B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이번에는 방금 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파이썬이에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 덧셈식을 놓고 본다면 계산 결과값의 형식이 당시에는 값의 형식이 엄청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게 언제 결정되냐? 일단 그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한 이후 시점에 예를 들면 A는 3 엔터 그런 할당문들 실행한 이후에 덧셈을 유효하게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런타임에 결정됩니다. 근데 C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C에서 요 덧셈식 A 더하기 B가 적혀 있다라면 얘는 반드시 이 수식의 형식은 컴파일 타임에 결정됩니다. 이게 int 덧셈이냐 아니면 다른 덧셈이냐가 프로그램 실행하기 이전 시점에 이미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이랑 비슷해요.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 유효하게 적으려면 어딘가에는 그게 뭐냐 또는 그 이름이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거나 해야 됩니다. 그걸 먼저 수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 A 더하기 B라는 수식의 형식이 뭐냐는 컴파일 타임에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 더하기 B 수식을 C 컴파일러가 읽기도 이전 시점에 C 컴파일러는 이미 A가 뭔지 B가 뭔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해요. 이거는 저만 쳐볼게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 똑똑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친구들은 여기다가 A 더하기 B까지 하고 세미콜론 하면 즉시 빨간 줄을 긋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문맥상으로 A라는 이름이 여기서 컴파일러가 알 리가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대면 식별자 AE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뜨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확대를 많이 해서 지금 여러 줄에 걸쳐 나오는데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시면 깔끔하게 한 줄로 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별자가 우리 파이썬 수업에서 말한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C 동네, 자바 동네 등등에서 아이덴티파이어는 숫자가 아니라 이름을, 네임을 보통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말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곁다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A도 뭔지 모르고 B도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컨트롤 F 누르면 무조건 빌드에 실패합니다. 이때는 진짜 C 컴파일러가 들어가서 요 내용을 읽은 거예요. 읽는 동안 보니까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입니다.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입니다. 와 같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 덧셈식을 C 컴파일러가 읽는 시점에 유효한 이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이전에 적었던 느낌대로 A는 3, int B는 5와 같이 적어뒀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적어둔다면 이제는 A가 뭔지 이 친구는 압니다. int 형식이에요. B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덧셈은 무조건 int 덧셈이 돼요. C에는 str 형식이 없긴 하지만 플롯 형식은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했다면 얘는 이제 다른 느낌, 방금 전과 다른 플롯 덧셈을 하게 되겠죠. 중요한 건 그게 무조건 이미 결정돼 있거나 새로운 이름 도입할 때 무조건 먼저 붙이도록 돼 있으니까 무조건 이게 수식 A의 형식이 결정돼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오류가 나도록 되게 극단적으로 설계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보장돼 있기 때문에 수식 A 더하기 B가 유효하다면 반드시 이게 무슨 수식 형식인지가 그 시점에 결정이 납니다. 왼쪽에 A가 int고 B가 플롯이다. 그럼 얘는 플롯 덧셈 되는 거예요. 그 열성, 우성 그 조건이 똑같이 동등하게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요 수식 A 더하기 B를 놓고 본다면 요런 짧은 덧셈식만 놓고 봐도 파이썬 동네랑 C는 그 컴파일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매우 막대한 차이를 가져간다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항상 또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살짝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식의 형식은 컴파일 타임에 결정된다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 덧셈을 수행한 결과값이 그래서 8이 나오냐 16이 나오냐는 당연히 그건 런타임에 결정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A에 뭐다 맞냐? 가장 마지막에 B에 뭐다 맞냐에 의존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스캔F를 쓴다? 그러면 이젠 컴파일 타임엔 그걸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용자가 나중에 뭘 칠지 모르니까요, 키보드로. 그렇긴 한데 일단 형식 측면에서 봤을 때는 A 더하기 B는 무조건 int 덧셈이거나 플롯 덧셈이거나 등등으로 컴파일 타임이 이미 결정된 채로 무조건 끝이 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불능이다, 불가능하다, A가 뭔지 모른다 등등의 상황이라면 무조건 컴파일 에러가 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덧셈이 불가능한 형식이 양쪽에 들어있다거나. 그래서 자, 컴파일 타임이라고 일단 요약을 해서 전달 드렸고 이렇게 하면 이제 파이썬 수업이랑 연계가 될 거예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 컴파일 타임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기회를 봐서 되새김질 할 수 있겠다 하면 그때 광의적인 의미의 컴파일을 하긴 하지만 명백히 컴파일 타임이라는 걸 반드시 거치고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파이썬이 이런 느낌의 값의 형식을 중시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불능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겁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자, C 컴파일러가 구체적으로 컴파일 타임에 무슨 작업을 수행하는지는 지금은 우리가 딱 두어 슬라이드로 다룰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수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 에아프2에서 거의 한 학기 내내 다루게 될 겁니다. C 컴파일러가 우리의 .c 파일을 어떻게 보냐가 곧 내 C 프로그램이 나중에 내 인텔 CPU 달려있는 내 윈도우 노트북에서 어떻게 실행될 거냐를 바라보는 것과 동치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나올 예정이니까 지금은 일단 이 단어 자체만 낯익은 느낌으로 가져가 두고 퇴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런타임이에요. 이건 보통은 띄어쓰기를 안 합니다. 그냥 런타임 7글자를 단어로서 자주 써요. 그래서 컴파일이 완료된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 완료된 .exe 파일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 런하는 시점을 런타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이거는 그래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우리 1학기 수업에 에아프 1이 있었잖아요. 그죠? 옛날 생각나죠. 저 땐 젊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실행 얘기가 이때 등장했고 이렇게 실행하는 시점, 실행이 끝난 이후 시점에서 굵은 글씨 실행이 2주차에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해 봅시다 할 때는 더러운 놈이 이때는 굵은 글씨를 적지 않았어요. 사실 이 둘은 다릅니다. 영어 단어는 보통 다르겠어요. run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구분을 할 때는.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문장의 실행, 영어로 execute라고 하는 그거랑은 좀 구분해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run은 요 compile time, run time 할 때 그 시점을 가르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결과로 나온 .exe 파일 붙잡고 흔들고 있는 그 시점, 그런 작업을 run이라고 부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전에 적었던 문장 내용물들을 의미 관점에서 순차 분기 반복 흐름에 맞게 실행을 해줄 겁니다. 물론 되새김된 결과물을 갖고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딱딱 문장 단위로 맞아 떨어지진 않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안 중요하긴 해요. 그렇기는 한데 동네에 따라서 execution time이라고 부를 때도 있기는 해요. 얘도 이제 실행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런타임은 보통은 소프트웨어쟁이들이 자주 쓰는 단어고 execution time은 약간 이제 여러분 컴퓨터 구조라든가 그런 수업을 들을 기회가 있다면 그럴 때 이제 주로 등장하는 단어가 될 겁니다. CPU라는 것 자체를 공부를 한다거나 할 때 좀 더 로우 레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프로그래밍 수업이니까 런타임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요전 수업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칸에 무슨 값이 담겨 있어요. 인트 값 3은 저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구경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당시 얘기를 했다면 그런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시점을 런타임이라고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논의를 한다는 건 런타임을 논의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메모리 어딘가 3이 담겨있냐 5가 담겨있냐 역시나 런타임에만 논의를 할 수 있다 보면 돼요.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 실행하지 않는 이상 인트값 3이 존재할 수 있는 메모리라는 개념 자체가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C 동네에도 동등하게 사실은 완전히 똑같이 적용돼 있어요. 왜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C 프로그램이니까요. 아무튼 간에 동등하게 적용돼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수업에서는 아주 살짝만 더 깊게
지난 학기에 메모리 나왔던 거 수준보다 아주 살짝만 더 깊게 적용해보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본격적인 관찰은 여러분 2학년 이후 전공 수업에서 별도의 3학점짜리 수업 하나 수강 신청해서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 다루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런타임 C 컴파일러가 열심히 만들어 둔 .exe 파일, 그 친구는 잘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거를 더블 클릭해서 붙잡는다든가 해서 내가 원래 목표로 했었던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을 발생시키는 시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C 컴파일러는 잘 해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적어 놓는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적을 때 C 컴파일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파악하는 이 컴파일 타임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게 이번 학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적는 시점에 대한 얘기, 순차 분기 반복. 이번 학기에 다시 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품문 말문 연습하는데 우리 수업 시간을 더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자동 완성 기능도 추가를 해뒀고요. 그래서 대충 시간적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긴 한데 이 런타임이라는 단어는 조금 중의적으로 쓰여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그 시점을 가르는 컴파일 타임에 대비되는 런타임으로서 쓸 때도 있고 얘를 명사로 쓸 때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종종 이런 런타임에,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그 프로그램의 실행을 돕는 친구들, 도우미 친구들도 런타임이라고 보통 불러요. 얘는 이제 런타임 시스템의 줄임말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전에 써봤던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파이썬 동네, 파이썬 내 .py 파일, 내 파이썬 프로그램 실행을 도와주는 친구, 런타임으로서 존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printf라는 함수 이미 함수 출식 적어봤잖아요. 근데 저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우리가 적진 않았습니다. 어딘가엔 분명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직접 그 정의, 내용물을 적지 않은 것들을 뭉뚱그려서 런타임이라고 말하셔도 무방합니다. time.sleep, 파이썬 런타임에 포함되냐? yes라고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팀이라든가 그런 PC용 게임 같은 거 다운로드해서 설치해갖고 그 게임 폴더 열어보시면 이런 msvcr143.dll 이런 느낌의 msvcr이라는 이름의 .dll 파일을 구경해 본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도 엔간해서는 이게 여러분 컴퓨터 어딘가에는 숨어 있을 거예요. 자, msvcr 143. 일단 143은 비주얼 스튜디오 2022 에디션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현재 최신 버전을 의미해요. 그다음에 MS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줄임말입니다. V는 비주얼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고 있잖아요. C는 C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R이 런타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SVCR 어쩌고저쩌고 .dll 파일 안에는 사실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함수 출식 적어서 간접적으로 써왔던 printf 함수 내용물이라든가 scanf 내용물 같은 것들이 저게 지금 빼곡하게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몇 메가바이트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 안에 우리가 직접 정의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샵 인클루드 같은 거 적어서 도입해서 썼었던 그런 함수 내용물들이 들어있고 여기에 지금 R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걸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런 애들도 런타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런타임의 일종이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요. 일단 걔가 없으면 내 .py 파일 아무리 더블 클릭해도 실행 안 될 거잖아요. 내 문장 실행시켜줄 필요가 친구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걔도 당연히 런타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라 검색할 때 좀 힘들 수 있긴 한데 뭐 지금 시점에 뭐 당연히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이게 일종의 수거 같은 표현이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어떡하겠어 하고 넘기시는 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일단 챙겨두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침 40분이니까. 자, 그래서 슬슬 재개해 봅시다. 우리 지금 앞 사람이 우리 파이썬 수업에서 이거 배운 적 있잖아요. 할 때 기억이 안 나는데 거짓말하고 앉았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저한테 따로 그때 우리 뭐 했었죠? 라고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우리 수업했던 내용 다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집에서 심심할 때 살짝 한 번 더 구경해 보시면 이번 학기 중간고사 기말 점수에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비슷한 얘기를 했고 지금과는 다른 얘기를 했고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들고 있을 때 비로소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는 게 가능할 거예요. 아무튼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단어 컴파일이랑 런타임이 지금 도입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우리가 시점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드 적는 시점. 파이썬 동네에선 F5 누른 이후 시점이랑 이전 시점을 구분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빨간 오류 메시지 F5 누른 다음에 떴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키보드 치는 거 F5 누르기 전에 쳤습니다.
그렇게 양분할 수 있었는데 C 동네 같이 컴파일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동네는 그 F5 누른 지금 같은 경우는 컨트롤 F5죠. 컨트롤 F5 누른 이후 시점 역시나 두 단계로 쪼개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컴파일 타임이랑 원 타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업, 그러니까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냥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전부 다 해주던 그런 서비스를 여기서는 어떤 건 컴파일 타임에 수행되고 C 컴파일러가 수행해 주는 거고 어떤 거는 런타임에 수행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텔 CPU라든가 윈도우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만 지금은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의 포인트는 일단은 요 컴파일 타임, C 컴파일러가 우리의 .c 파일에 적어놓은 코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되새김질해서 나중에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만들 때 적용을 하나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내용들은 다른 수업에서 이전에 배운 수업에서 또는 앞으로 배울 수업에서 주목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자 이번에는 살짝 실습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내가 설명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실습이네. 자 요거는 눈으로만 구경해도 상관없으니까 혹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재점검 중이다 업데이트 중이다라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실습실 컴퓨터 켜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F10을 한번 눌러봅시다. 평소에 컨트롤 F5 눌렀는데 F10을 누르시면 일단 보여드릴게요. 누르면 빌드가 시작됐습니다. 빌드 성공하고 이런 느낌으로 뭔가 방금 전 대비 꽤나 많은 창들이 추가로 지금 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지금 디스 어셈블리 메모리 1 이거 파이썬 수업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메인.c 왼쪽에 지금 붙어 있고 오른쪽 보시면 진단 도구 진단 세션 이벤트 그래서 메모리 이 프로그램이 메모리 얼마만큼 썼다 지웠다 하고 있냐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여기는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막 100메가짜리 프로그램 만들거나 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 호출 스택 예외 설정 직접 실행창 그보다 더 왼쪽에는 로컬 조사식 스레드 라는 무서운 이름들이 지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적는 창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대로예요. 근데 추가로 지금 노란색 화살표가 한 군데에 지금 꼭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메인 내용물 가장 처음에 해당하는 여는 중괄호 그 자체에 노란색 화살표가 지금 떡하고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잘 뜨면 제 설정이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에 잘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뭔가 다양한 탭이 추가로 나오면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는 우리가 디버깅을 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디버깅이라는 작업을 수행할 때 저 사람이 추가로 볼 만한 정보들을 띄우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디버깅이라는 이름은 옛날에는 창 왼쪽 맨 위에 파일 이름이라든가 이 프로그램 이름 보여주는 게 국룰이었잖아요. 우리 아이들만 해도 그랬었죠. 아이들 같은 간단한 프로그램은 여전히 왼쪽 위에 이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 .py 파일 같은 거 열 때도 이름은 이렇고요. 여기에 들어있어요. 등등과 같이 보여주는데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 라든가 요즘 뭐 워드라든가 그런 애들은 그 맨 위에 굳이 그거 보여줄 필요 없다. 이 아이콘만 있으면 비주얼 스튜디오인지 다 알고 있는데 하면서 없애는 추세입니다. 사실 모니터가 가로로 많이 길어지고 있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Alt 탭으로 구경하시면 그 창의 제목을 구경할 수 있어요. 또는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갖다 댔을 때도 비슷한 창이 뜨죠. 아무튼 디버깅 중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myModule.py 내용물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창 제목에 디버깅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사위 행위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까지는 디버깅이란 게 안 붙어 있었어요. 근데 F10 누르고 나서 이렇게 모양 변경된 다음부터는 디버깅이라는 게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이미 아마도 대부분 다 들어봤겠죠. 프로그램에 내재되어 있는 프로그래머가 의도치 않은 오류를 보통 버그라고 불러요. 벌레라는 뜻이죠. 최초의 버그는 진짜로 나방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갖고 오류를 일으켰다. 그런 도시전설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무튼 버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 목표는 내 컴퓨터가 내 목표대로 동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막 벌레 같은 거 껴있으면 잘 동작 안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그를 찾아내기 위해 부집개 같은 걸로 뒤적거리는 작업을 디버그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디버그라는 걸 이제부터 하겠다라는 강렬한 의사표현을 F10을 누르면서 성공적으로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주얼 스튜디오는 저는 지금
지금 앞에 있는 프로그래머는 디버그 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로 디버깅이라는 걸 창 제목에 붙여놓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디버그 모드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 자, 그래서 이 노란 화살표에 마우스 포인터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저 노란 화살표가 뭘 의미하는 건지 한국말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다음에 실행될 문입니다. 이 문은 도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문장을 스테이트먼트를 의미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실행될 문을 변경하려면 화살표를 드래그 하십시오. 등등등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잠깐만, 저 뭔가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지금 연운 중괄호 부분에 노란 화살표가 박혀 있는 채로 정지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 지금 이 C 프로그램은 딱 여기까지, 이 직전까지 실행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당신이 이제 오케이 다시 스타트 하면 여기서부터 실행을 재개할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노란 화살표를 띄우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이번에 여러분이 F10을 한 번 더 누르면 현재 노란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그 부분, 메인 함수 정의의 연운 중괄호에 해당하는 코드 덩어리가 실행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직접 눌러보세요. F10을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노란 화살표가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연운 중괄호에 해당하는 작업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printf 함수 출식 적혀 있고 마지막 세미콜론 찍은 이 문장을 실행하기 직전 상태까지 온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코드에 대한 작업은 다 끝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10을 누를 때마다 저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코드 덩어리를 순서대로 흐름에 맞게 나눠가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순차의 본질이잖아요. 이 디버깅, 이 노란 화살표의 핵심, 디버그 기능의 핵심은 그 노란 화살표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노란 화살표가 지 맘대로 흘러가게 놔두면 그게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 실행입니다. 근데 여기선 지금 F10을 굳이 사람이 눌러가면서 한 땀 한 땀 차근차근 실행해보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버깅 할 때 기본적인 기능들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이제 Alt 탭을 누르시면 아무것도 떠 있지 않은 까만색 창이 하나가 떠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은 이미 실행을 시작했어요. 현재 런타임인 상태입니다. 그렇긴 한데 하염없이 문장을 그냥 막 실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잠깐만 여기까지 좀만 기다려. 그럼 이제 노란 화살표 보여줄 거예요. F10 누르면 딱 그 부분만큼만 실행하고 다시 기다려와 같은 느낌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란 화살표는 printf 호출식이 적혀있는 문장의 위치에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F10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지금 노란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노란색 음영으로 칠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문장을 실행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장 실행이 끝나면 그 아랫줄로 노란 화살표가 이동하고 다시 일시 정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까만 창에 저 프롬프트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F10 누른 다음에 Alt 탭해서 지금은 비어 있었던 까만색 창에 한국말 글씨가 프린트가 돼 있는 걸 확인을 해보세요. 눌러볼게요. F10 누르면 노란 화살표는 일단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까만색 창에 출력이 성공적으로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는 다음 문장 자리로 내려갔어요. 스캔 F5 출식 적혀 있는 문장입니다. 검은 창에 메시지 잘 출력돼 있고 이제 노란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저 문장 실행을 시작하면 이제 키보드 입력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스캔 F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스캔 F5 출식은 지금 현재 조건상으로는 사용자가 뭔가 적고 엔터 키 칠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염없이 커서를 깜빡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까만 창으로 돌아가서 예를 들면 3하고 엔터 키를 치면 여기는 일단 전부 다 3하고 엔터 키 쳐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스캔 F5 출식 계산이 끝나게 되고 이 문장, 이 수식문의 실행이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F10 눌러보시면 이 문장 실행을 시작하면서 합을 구할 자연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우리한테 출력돼 있는 채로 커서가 하염없이 깜빡거리고 있어요. 이 시점은 프로그램이 현재 실행 중인 상태입니다. 일시 정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란 화살표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열심히 어딘가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커다란 왈문을 실행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GUI 프로그램 할 때 나왔죠. 아무튼 여기서 3하고 엔터키를 치면 이제 스캔F 내용물 실행이 끝나고 따라서 스캔F 다음 문장 실행을 시작할 만한 타이밍에 다시금 일시 정지를 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 는 수식 적혀 있는 수식문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문장 실행이 끝났다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느낌대로라면 이제 변수 넘버 자리에는
int 값 3이 아마도 담겨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디버깅을 하는 도중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게 진짜로 넘버 자리에 3이 들어있냐? 좀 더 집중해서 얘기한다면 수식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이 int 형식 3이 나오는 게 맞냐를 조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는 조사식이라는 탭을 제공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세팅상으로는 왼쪽 아래에 깔려있는 조사식 탭을 한번 집중해 봅시다. 만약에 이게 지웠다, 안 보인다라면 컨트롤 D, 잠깐 쉬었다 W 누르시면 조사식 1 탭을 다시 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왼쪽 아래에 있는 요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요 조사식 탭에 이름, 값, 형식 같은 느낌으로 표가 지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저 목록에다가 이름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지금 계산해보고 싶은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당연히 변수 이름도 가능해요. 저기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넘버 계산하면 뭐 나오지? 의미 관점에서 변수 넘버에 몇이 담겨 있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면 저 이름 자리에 넘버 치고 엔터 키를 쳐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볼게요. 검사 항목 추가였다가 넘버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3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int 형식 3이 담겨 있어요 라고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수식 넘버는 int 형식 수식이 맞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자, 그 수식의 형식, 그 다음에 그 수식을 지금 시점에 노란 화살표 딱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전체 실행이 이 정도까지 위치했을 때 만약에 수식 넘버가 적혀 있었다면 그의 계산 결과 값은 얼마가 나올 거냐를 즉석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시점의 변수 넘버 자리에는 int 형식 값 3이 잘 들어가 있다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조사식 탭을 써서 지금 메모리 위 어딘가 넘버 자리에 3이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몰래 5를 고쳐서 담는다든가 하는 것도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 이 3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값으로 바꿔치기를 할 수 있어요. 주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내친 김에 우리 지금 지난 시간에 살짝 등장했었던 printf 쓸 때는 그냥 넘버 1 같은 식으로 적으면 됐었는데 스캔f를 쓸 때는 그렇지 않다. 잘은 모르겠지만 Shift 7 맞나? 맞네요. 왜 맞지? Shift 7 하면 적을 수 있는 앰퍼샌드라는 기호를 붙여서 수식 앰퍼샌드 넘버를 적어야 목표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입식 교육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걔도 일단 수식이 맞을 거란 말이에요. 함수 호출식 괄호 안에 적을 수 있었을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수식 앰퍼샌드 넘버를 계산한 결과값 및 그 수식 자체의 형식은 뭐냐를 당연스럽게도 이 조사식 탭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스캔f한테 앰퍼샌드 넘버 값을 밀어넣고 지금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앰퍼샌드 넘버 계산하면 뭐가 나오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앰퍼샌드 넘버 엔터 치면 놀랍게도 어처구니 없는 값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0x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라고 지금 나옵니다. 요거 여러분 우리 동방예의지국 프로그램 만들 때 제가 16진수로 20대라고 뭐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한 적 있잖아요. 사실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 당시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여긴 지금 16진수로 숫자 하나를 표현을 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6dBA. 자, 이 숫자 자체는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의 것이랑 여러분 지금 런타임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상태랑 제 거랑 다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제 동일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다음번에 또 디버깅 시작했을 땐 다른 숫자 나와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형식은 잘은 모르겠지만 int가 적혀 있고 띄어쓰기하고 별 하나가 지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지금 뭔가 소수점 안 달린 숫자 하나를 우리한테 계산 결과 값이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얘는 그냥 일반적인 숫자 형식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형식은 그러려니 해두고 이런 16진수 표현 엄청 커다란 숫자, 일단 우리가 정한 건 아닌 것 같은 숫자가 지금 튀어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 파이썬 수업에서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우리 헥스, id, 3 같은 거 할 때 이런 느낌으로 엄청 큰 숫자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그 id라는 함수를 써서 메모리 위에 int 형식 값 3이 어디 담겨 있나 같은 느낌으로 일종의 위치값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숫자도 정확하게 지금 변수 넘버에 대한 칸이 메모리 위에 어디에 해당하나 위치 값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건 정답입니다. 이 값도 파이썬 수업에서 봤었던 id 값처럼 위치 값이 맞아요. 실제로 메모리 저 위치에는 3이 담겨있는 int 한 칸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수식 앰퍼샌드 넘버 자체는 id 형식이나 int 형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int 별 형식입니다 라고 지금 적혀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요건 그러려니 합시다. 괜찮아요? 여기도 지금 저 스샷 찍을 시절에는
위치값이 저런 숫자로 튀어나왔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랑은 다른 숫자입니다. 그래도 상관없고 요즘은 보안 때문에라도 저걸 매번 실행할 때마다 서로 조금씩 다르게 만드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야지 저 숫자만 외우면 나중에 넘버 자리 위치값만 외우면 나중에 아무 때나 고쳐서 털어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은행 계좌에 잔액 인트 값이 어디 담겨 있냐만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마이너스 담겨 있으면 플러스로 바꾸고 절대값을 적용한다 이러고 앉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 매번 다르게 나오는 게 정상이고 아무튼 얘는 위치값이 맞습니다. 메모리 저 위치에는 지금 인트 형식 값 3이 담겨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제 내 손으로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저 자리에 진짜 3이 담겨 있냐를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세팅상으로는 지금 main.c 왼쪽에 메모리 1이라는 탭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없다면 컨트롤 D, Y 하면 메모리 1 탭을 다시 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면 그 당시 이거 재미없었잖아요. 저는 이거 재밌거든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면 자 처음에 어느 부분이 뜨냐는 여러분이랑 저랑 다를 수 있어요. 뭔가 엄청 큰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자리에는 일단 40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5가 담겨 있고 57이 담겨 있어요. 5와 같이 진짜 엄청 커다란 그 메모리 위에 정확히 어떤 자리에 어떤 숫자가 담겨 있냐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위엔 당연하다는 듯이 검색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면 얘를 이게 복붙이 가능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그러니까 조사식 1의 앰퍼샌드 넘버에 해당하는 항목 복사한 다음에 올라가서 붙여넣기 하시면 뭐 주변에 짜잘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 위치값에 해당하는 리터럴만 따로 잘라서 붙여넣기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진짜로 지금 런타임 상태인 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저 자리 앰퍼샌드 넘버 자리에 숫자가 뭐가 담겨 있냐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엔터키를 쳐보시면 진짜로 3이 담겨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03, 16진수로 03이긴 한데 뭐 10진수로도 3 맞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3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메모리 위 넘버 자리라고 인트 한 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일단 느껴집니다. 자, 혹시 메모리 1 탭이 안 뜰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마 잘 뜰 겁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나중에 메모리 1 탭이 안 뜬다면 지금 프로그램 실행이 정지 상태이지 않을 그러니까 노란 화살표 딱 꽂혀 있지 않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끈 다음에 다시 켜서 F10을 꾹꾹 누른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소개할 다른 방식을 써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 자리에 노란 화살표가 멈춰 있게 만들고 메모리 탭을 열면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끔은 이제 노란 화살표 딱 꽂혀 있고 내 프로그램 실행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메모리 탭이 안 보이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은 이 조사식 탭에다가 이상한 거 적어서 오류 났을 때 메모리 탭이 안 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거 지우면 다시 메모리 탭 닫았다 다시 여시면 정상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앰퍼샌드 넘버 값 적어봤고 정말로 03이 들어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여기서 한 단계를 더 해봅시다. 자, 조사식 탭을 써서 저 넘버 3 적혀있는 저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저기다가 당연히 16진수 리터럴 여러 번 적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0x 1, 2, 3, 4, 5, 6, 7, 8 3 대신에 적고 엔터키를 쳐서 저 넘버 자리에 지금은 3 담겨 있는데 16진수로 1, 2, 3, 4, 5, 6, 7, 8을 적어보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저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면 이거 더블 클릭하면 메모리 넘버 자리의 값을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 5하고 엔터 치면 이런 느낌으로 원래 3 적혀있던 자리에 이제는 5가 대신 담겨 있게 됩니다. 근데 조금 큰 숫자를 담아보자는 거예요. 여기다가 0x 지금 16진수 위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넘버 자리에 내가 16진수 기준으로 8자리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어보고 싶다. 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0x 1, 2, 3, 4, 5, 6, 7, 8을 적고 엔터키를 쳐보시면 일단은 여기선 10진수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메모리 탭에서는 16진수로 보여주고 있고 조금 요상하게도 1, 2, 3, 4, 5, 6, 7, 8과 같이 메모리 위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7, 8, 5, 6, 3, 4, 1, 2와 같은 우리가 평소에 적는 거랑 반대 순서로 지금 메모리 위에 차곡차곡 담겨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순서가 거꾸로긴 하지만 아무튼 1, 2, 3, 4, 5, 6, 7, 8 거꾸로 적었다면 거꾸로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 자리에 지금 원래 03, 00, 00, 00이 담겨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좀 더 큰 숫자다 보니까 뒤에 있는 지금 요 16진수로 두 자리씩 지금 띄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16진수로 두 자리면 이진수로는 몇 자리입니까? 이진수로는 8자리가 됩니다. 괜찮아요? 16진수 한 자리로 10진수 0에서부터 15까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1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16진수 두 자리면 16의 제곱을 하면 되잖아요. 25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가 이제 이진수로 따지면 8자리가 되는 거고, 보통 그게 컴퓨터 동네에서 얘기하는 바이트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막 뭐 SSD 몇 기가바이트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메가가 100만이고 기가가 10억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100기가바이트다. 그러면은 1조 개의 바이트만큼을 각각 따로 이런 0000 이런 게 지금 1조 개가 내 SSD에 담겨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메모리도 동등한 느낌으로 보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지금 요 4바이트만큼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인트 변수 넘버 자리로서 쓰이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윈도우 기준으로는 우리 x64 기준으로는 그 4바이트의 숫자 값을 담거나 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그러니까 낮은 자릿수 값을 앞에다가 적는 식으로 적용돼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03000000도 사실은 의미 관점에서 0x 00000003 값이 담겨 있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게 3 맞잖아요?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CCCC 막 0000 이상한 거 있긴 한데 뭐 그러려니 해도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보시면 그래요. 한 가지 더 본다면 자, 엔터키를 치니까 뭔가 여기저기에 빨강색으로 두드러기가 난 걸 추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다른 곳엔 두드러기가 없거든요. 위아래 적당히 봤을 때 두드러기는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넘버에도 3 검은색으로 적혀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제가 엔터키를 치니까 빨강색으로 강조를 해서 지금 보여준 걸 볼 수 있어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 빨강색이 검은색으로 바뀌는 상황도 구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빨강색으로 보여주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방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흐름이 발생했다라는 걸 강조해서 보여준다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는 읽기는 그냥 안 보여주고 쓰기 가 발생했을 때 빨간색으로 강조해서 보여준다 보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흐름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담아놨다 꺼내 쓰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새로운 값이 담겼습니다. 넘버 자리에 새로운 값이 담겼습니다. 그 다음에 앰퍼샌드 넘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자리, 메모리 그 자리에 값이 바뀌었습니다와 같이 빨간색으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사람이 키보드를 쳐서 우리는 보통 뭐 300만 원 할 때 3을 먼저 적잖아요. 근데 컴퓨터 동네는 그걸 일단 반대 순서로 적나 봐요. 00003 이런 느낌으로 적나 봐요. 그 반대인 걸 제외하면 뭐 그럭저럭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메모리 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요 정도 하고 살짝 정리하면 우리 지금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제가 지금 아직 개강 후유증이라 12시 15분에 끝나면 제가 사람인 거죠. 그거 넘기면 이제 그거 아닌 거잖아요. 선 넘은 거잖아요. 자, 살짝 정리하면 우리 지금 F10을 눌러서 디버깅이라는 걸 시작했고 계속 꾸준히 F10을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노란 화살표가 쭉쭉쭉 내려가는 걸 확인을 했어요. 여러분이 런타임에 내 프로그램의 코드를 한 단계씩 실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엔터 쳐가면서 열심히 예쁘게 잘 적었다면 줄 단위 내지는 문장 단위로 노란 화살표가 움직이게 될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식 탭 제가 미리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 조사식 탭을 쓰면 여러분이 지금 노란 화살표 딱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까지 실행됐고 그 이전에 데이터 흐름이 다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방금 전 같은 경우는 스캔F를 써서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을 받은 직후 시점에 진짜로 넘버 자리에 3이 들어있는 게 맞는 거냐? 등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냐? 그 시점에 이 수식을 계산하면 무슨 형식, 무슨 값이 나왔느냐를 즉석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데이터를 관찰하는데, 값을 관찰하는 데 써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오냐를 확인하는 데 씁니다. 지금쯤 되면 카운트가 지금 아직은 양수해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 370 같은 게 담겨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뭔가 변화가 느껴지면 값을 담는 과정이 발생했다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빨강색으로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안 하긴 했는데 이거 조사식 이름이랍시고 해놓긴 했지만 실제로 적는 건 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당연히 리터럴 같은 걸 섞어가면서 항상 계산하면 똑같은 값 나올 만한 그런 수식 얼마든지 적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된다는 건 당연히 넘버 더하기 5 같은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등등등이에요.
그다음에 더 복잡한 것도 나중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조사식 이름 자리에 수식을 적는다는 거고, 우리의 친절한 비주얼 스튜디오는 본인이 봤을 때 이 수식의 형식이 뭐냐도 한꺼번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덧셈식 지금 소수점 안 달린 숫자 덧셈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나?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이 조사식을 쓸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수식의 형식, 그다음에 계산 결과값 세트로 알려주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친구는 모른다 하면 절대 안 쓸 거거든요. 근데 쟤를 안다라면 여러분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저 친구를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쟤는 C 컴파일러가 이 수식에 대해서 무슨 형식으로 판단했냐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친구예요. 물론 이제 이름에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인트 넘버입니다라고 얘기해 주긴 하는데 덧셈식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찍어서 알려주진 않거든요. 더하기 기호 마우스 갖다 댄다고. C++ 가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용도로 좀 더 복잡한 수식이 무슨 형식 수식으로 간주되고 있냐 파악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마 가장 효과적인 사용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변수 이름 등등을 적어둔 경우에는 그 값 적혀 있는 자리 더블 클릭해가지고 현재 3 담겨 있는 거 대신에 1, 2, 3, 4, 5, 6, 7, 8, 16진수로 담는다든가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내 프로그램,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모리 탭, 엄청 커다란 거, 스크롤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저 친구를 쓰면 진짜 메모리 위에 담겨 있는, 좀 더 정밀하게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담겨 있는 값들을 있는 그대로 관람할 수 있어요. 자, 컴퓨터는 모든 걸 숫자로 다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bmp 파일, .jpg 파일 같은 거 다루는 프로그램 만들었다 하더라도 메모리 탭 가면 그림이 한 장이 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숫자가 나옵니다. 메모리 위엔 다 그런 그림, 픽셀, 색상 정보 등등이 결국은 다 숫자로 저장되는 게 맞기 때문이에요. 뭐 인트 형식값 같은 거 구경한다? 걔는 숫자가 맞으니까 방금 전처럼 직관적으로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도 메모리에 짠뜩 올라가 있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내가 원하는 값이 담겨 있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는 순서가 사람이랑 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지금 당연히 번호순, 그러니까 위치값 자리순으로 해놨겠죠. 얘 바로 아래, 그러니까 얘가 지금 21번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22번지에 61이 적혀있고 23번지에 00이 적혀있고 이런 식입니다. 근데 요걸 이제 우리 지금 주목하는 부분이 여기죠. 요거를 우리 파이썬 할 때도 썼었던 느낌대로 잘라갖고 보는 게 가능해요. 잠깐만요. 어디 있습니까? 저거를 4바이트 단위로 끊어 읽어줘라고 얘기하면 그 4바이트를 한 세트로 모아가지고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 쉽게끔 순서를 다시 거꾸로 맞춰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1, 2, 3, 4, 5, 6, 7, 8 이 4바이트 한 세트로 담겨 있습니다라고 예쁘게 얘기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1바이트로 끊어 읽으면 실제로는 거꾸로 담겨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혀서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일단 X64 동네에서는 메모리를 이런 방식으로 씁니다. 4바이트 단위의 뭔가다. 그러면은 의미 관점에서 작은 숫자가 앞에 오고 큰 숫자가 뒤에 오는 그런 느낌으로 돼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맥은 반대일 수 있고 리눅스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운영체제, 우리의 C 컴파일러 등등은 그거 이런 규칙으로 이 동네에선 쓴다라는 거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잘 뒤집거나 안 뒤집어가면서 메모리에 올려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넘버 자리에는 16진수로 1, 2, 3, 4, 5, 6, 7, 8이 담겨 있어요. 10진수로 치면 약 3억 정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1 이상 넘버 이하의 수들을 모두 더해서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이제 자 여러분 이 작업 수행하셨어야 됩니다. 1, 2, 3, 4, 5, 6, 7, 8 넘버 자리에 담는 거 했어야 돼요. 이 상황에서 메인.c로 돌아가서 F10을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그럼 이제 노란 화살표 이렇게 자 썸은 0, 덧셈의 항등원 넣은 거죠. 넘버 자리에는 지금 3억이 들어있습니다. 3억은 0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while문 조건식 계산하면 true에 준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while문 내용물 들어가서 썸에 썸 더하기 넘버를 하고 자 요거는 뭐 이미 확인해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디버깅 중에는 이름이라든가 등등의 마우스를 갖다 대면 걔가 무슨 형식인지는 이미 컴파일 끝났으니까 사실 뭐 알아서 잘 해놨겠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저 썸 자리에 뭐가 담겨 있냐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넘버 자리에는 3억이 들어있어요. 썸 자리에는 아직은 0이 담겨 있어요. 여기서 F10 누르면 이제 썸에는 3억이 담겨 있어요. 넘버엔 여전히 이게 담겨 있고요. 이제 넘버에
넘버 빼기 1 값을 담는다라면 지금 뭔가 96이 담겨 있는데 이젠 95가 담겨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조사식 탭이라든가 메모리 탭을 빨강색으로 칠해 줄 거예요. 왜냐? 넘버 자리에 새로운 값을 담았으니까요. 여기서 F10 또 누르면 이제 다음 문장, 그러니까 반복 흐름이 지금 발생한 거죠. 노란 화살표가 역주행을 합니다. Y문 첫 줄로 돌아가요. 그다음에 이제는 방금 전 타이밍에는 넘버 자리에 새로운 값을 쓰지 않았으니까 검은색으로 돌아왔고, 그다음에 넘버 자리에 있는 값 읽어서 조건식 계산하면 여전히 0보다 크니까 여전히 검은색이고, 썸 자리에 3억 담겨 있는데 3억을 더 더할 거예요. 그럼 이제 6억이 될 거고, 넘버는 또 1 빼서 여전히 3억일 거고 등등이 될 겁니다. 그래서 F10을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이런저런 변화가 차근차근 발생하고, 진짜 우리 눈에 보기에 그 반복 흐름이라는 게 Y문 내용물 마지막 실행이 끝나면 Y문 첫 줄 부분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이 노란 화살표를 통해 직관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F10을 약 12억 번 정도 누르시면 결과적으로 합이 얼마인지를 출력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우리 순차 분기 반복할 때도, 그러니까 에어포 원 수업에서도 살짝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아무리 봐도 이 노란 화살표는 순차라는 대전제를 반드시 지키면서 흘러다니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쭉쭉 내려갑니다. 일단 여긴 반복 흐름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어요. 반복 흐름은 돌아가는 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노란 화살표가 다시 올라가는 걸 가능하게 해줘요. 그 다음 분기는 그럼 뭐겠어요? 지금 여긴 if문이 적혀 있진 않지만, 예를 들어 while문 조건식 계산했는데 false에 준하는 값이 떴다. 그러면 노란 화살표는 여기에 위치해 있다가 뜬금없이 여기로 점프를 하게 될 겁니다. 스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기의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while문은 얼마든지 분기 개념용으로 쓸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if문도 당연히 그렇게 점프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if 부분에 적혀 있는, 첫 줄에 적혀 있는 조건식 계산 결과 값이 true면 그대로 내려가요. 순차적으로 내려가요. 그렇지 않다라면 if 부분을 스킵하기 위해 점프를 할 겁니다. 만약에 else 부분이 있다면 else 부분 첫 줄로, 뭐 연운 중괄호 같은 데 갈 수 있겠죠. 첫 문장 자리로 점프할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if문의 다음 문장 자리로 노란 화살표가 이동할 거예요. 그 다음에 else 부분이 만약 존재한다라면, 그러면 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고 있을 때는 그대로 순차적으로 하면 else 부분으로 내려가 버릴 거란 말이에요. else 부분을 무조건 스킵을 하고 if문 다음 문장으로 노란 화살표가 이동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관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집에서 해보면 재밌으니까 집에서 한번 작성해서 해보세요. 일단 while문 같은 경우는 확실히 돌아간다라는 걸 지금 영원한 족수에 묻혀서 이 3억이라는 숫자가 0이 될 때까지 한도 끝도 없이 실행될 거라고 여러분 유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충 요 닫는 중괄호 정도까지 노란 화살표를 갖다 댄 상태로 요 다음 단계로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실습 흐름 1, 2, 3, 4, 5, 6, 7, 8 잘 지정해 놨다면 우린 지금 F10을 12억 번 정도 눌러야 이 프로그램 실행을 끝을 낼 수가 있어요. 만약 그게 싫다라면,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이 노란 화살표도 역시나 여러분이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저 닿는 중괄호 정도의 노란 화살표가 있는 상태에서 걔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면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래그를 해서 한 줄 아래 프린트F 호출식 적혀있는 그 문장 자리에 노란 화살표가 딱 위치하도록, 달리 말하면 while문의 다음 문장으로 노란 화살표를 이동시키는 느낌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붙잡고 제 맘대로 올릴 수 있어요. 이제 이 실행 흐름은 제 겁니다. 이 while문의 다음 문장 자리에 살포시 갖다 놓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 while문 실행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출력하면 끝납니다. 와 같이 표시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제 F10을 한 번 더 누르면 현재 메모리 위 sum 자리에 담겨 있는 그 4바이트만큼의 값을 int 형식이랍시고 들고 와서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F10을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하면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아마도 반반 정도 확률일 것 같아요. 음수가 나오는 친구가 있고 양수가 나오는 친구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뭔가 매우 어처구니 없는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3억과 3억과 3억을 더했더니 빚이 생겼습니다. 지금. 자,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우리가 맨 처음에 3하고 엔터 쳤으면 원래는 뭐 나와야 됩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6이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데이터를 한번 조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데이터 흐름이 중간에 꼬여서 요상한 결과가 튀어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함수 정의 내용물 마지막 문장의 return 문에 노란 화살표가 꽂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뭔가 이상한 엄청 큰 양수 내지는 엄청 큰 음수가 뜨면 정상이었고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위턴문 남겨두고 있고 여기서 이제 F10을 2번 누르면 남은 코드 덩어리 위턴문이랑 함수 정의에 닫는 중괄호에 해당하는 코드 덩어리 실행을 끝낼 수가 있어요. 이게 F10을 2번 누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 위턴문 이제 위턴 값은 0이야. 지정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럼 닫는 중괄호 마지막 이제 함수 내용물 실행의 끝을 정리를 하는 타이밍입니다. 정리까지 끝나면 이제 디버깅이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내 프로그램은 더 이상 런타임이 아니게 된 겁니다. 실행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봤었던 노말한 코드 지금 작성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일반적인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오게 됩니다. 괜찮아요? F10 처음 눌렀을 때 메인 여는 중괄호에서 스타트했어요. 그 다음에 F10 마지막에 눌렀을 때 노란 화살표가 어디 있었냐면 메인에 닫는 중괄호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 코드 실행 흐름은 결국 이 노란 화살표의 여정인데 걔의 스타트는 메인 여는 중괄호였고 걔의 끝은 메인에 닫는 중괄호였다. 그래서 우리 2주차 때 살짝 등장했었던 그 내용이 진짜로 잘 적용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궁금한 점 있습니까? 언제든지 오픈 톡방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400명 톡방 같은 데 물어보면 개거품을 물고 제대로 설명해 주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4학년 친구들이라든가 재밌는 부분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저 혼자서 요거는 제가 미리 잠금 장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정 파일을 드렸어요. 그 설정을 살짝만 풀어서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스타트 잘 한 다음에 출력 잘 했고 위턴문 실행할 거고 닫는 중괄호를 만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닫는 중괄호에 대한 실행이 끝나면 우리의 노란 화살표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지 부분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면 뜬금없이 되게 요상한 느낌의 이건 심지어 .c 파일도 아니기는 해요. 뭐 .inl 같은 느낌으로 적혀 있는 요상한 파일이 임시로 열리고 이걸 진짜 열었으면 왼쪽에 보이는데 임시로 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만 보여줍니다. 물론 이걸 열어두기 누르면 왼쪽에 붙기는 하는데 아무튼 간에 잘은 모르겠는데 invoke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정이 있고 요 안에 지금 mai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이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메인 함수잖아요. 지금 함수 정의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 내용물을 실행한다라는 건 당연히 어딘가에는 이 메인에 대한 함수 출식이 적혀 있었고 그 함수 출식의 계산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메인 내용물 여는 중괄호 실행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 C 프로그램의 본문을 실행을 시작했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메인 내용물 실행이 끝난다.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 본문 실행이 끝나는 것이고 좀 더 큰 의미에서 본다면 메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 메인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이 적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짜둔 코드입니다. 사실은 얘는 코드도 아니에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환상 같은 느낌입니다. 어딘가에 진짜 존재하긴 하는데 진짜 이런 파일들이 지금 존재하는 건 아니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메인이라는 친구 호출해갖고 막 인수 같은 거 이상한 거 넣어주나 봐요. 막 ARGC, ARGV 뭐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인바이언먼트 환경을 막 넣어주고 자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지금 이 친구도 리턴문에 수식으로서 적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런 코드가 어딘가에 적혀 있었고 저 내용물을 실행함으로써 비로소 우리 프로그램 본문이 실행됐다 보시면 돼요. 따라서 여기 적혀 있는 내용물들은 기본적으로 내 프로그램의 실행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여기 적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xe_common이라고 적혀 있는데 적당히 위아래 보시면 아이고 막 복잡한 거 막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stdio 같은 게 적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까만색 창에 보여주는 일반적인 C 프로그램용 메인 호출하는 코드 그게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python.exe 말고도 powerpoint.exe 같은 거 있잖아요. 걔네들도 당연히 C 프로그램이라 말할 수 있어요. 걔네들도 더블 클릭하면 이런 런타임의 도움을 받아서 처음에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걔네들은 까만 창을 따로 띄우진 않아요. 본인만의 GUI 창을 띄우는 느낌으로 동작하는 친구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엔간한 상황들에서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면 여기 적혀 있는 내용물에 입각해서 윈도우용 C 런타임의 도움을 받아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했었던 내 프로그램 본문에 해당하는 메인 내용물을 딱 한 번 실행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뒤에는 이제 자잘자잘한 뭐 예를 들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 메모리를 정리한다든가 뭐 보안 측면에서 마지막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최종 경고 메시지를 뱉는다든가 등등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가 저기에 박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긴 한데 저거는 지금 우리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얘를 봉인해 둔 채로 여러분들한테 세팅을 제공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안 볼 겁니다. 이제 모르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 표준 환경, 그러니까 인텔 CPU 쓰고 있고 윈도우 10 내지는 11 쓰고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성공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표준 환경에서 사용하는 C 원타임에는 내 프로그램의 메인 내용물을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돕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본 코드는 진짜 .c 파일은 아니기는 해요. .c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사용자가 또는 우리가 .exe 파일을 더블 클릭하거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컨트롤 F5 누를 때 내 프로그램 본문에 해당하는 코드 덩어리 실행하기 직전에 뭔가 다양한 작업을 미리 수행해 주도록 설계되어 있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맞아요. 예를 들어 까만 창 자체를 연다라든가 등등 작업도 여기서 수행을 해줍니다. 우리가 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덜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자 윈도우용 까만 창이랑 맥용 까만 창, 리눅스용 까만 창, 안드로이드용 까만 창 있기는 해요. 아무튼 그런 런타임 시스템이 제공해야 되는 기본적인 서비스들은 당연스럽게도 내 컴퓨터의 CPU를 뭘 쓰냐, 예를 들면 인텔 계열을 쓰냐, ARM 계열을 쓰냐, 핸드폰은 ARM 계열을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운영체제 윈도우 10 깔려있냐, 윈도우 3.1 깔려있냐 등등, 아니면 맥 같은 거 깔려있냐, 맥OS가 깔려있냐 등등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c 파일 붙잡고 C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우리 컴퓨터 메모리 위에 올려가지고 런타임에 도달하게 만들려면 뒤에서 런타임 시스템이 이런저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느 컴퓨터에 의해서 어느 환경 위에서 동작하냐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방법이 서로 완벽히 상이하게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 .c 파일 안에는 까만 창을 켠다라는 코드 같은 거 일절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블 클릭하든가 하면 까만 창이 켜집니다. 그러면 까만 창을 켠다에 해당하는 코드는 우리가 작성한 건 아니지만 어딘가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제공하는 게 다 C 런타임 안에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는 동네마다 무조건 다르기 때문에 C 동네에서는 파이썬과 다르게, 자, 파이썬 동네에서는 여러분 운영체제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었잖아요. GUI 프로그램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죠? 자, 파이썬 동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맥으로 .py 파일 만들어 가지고 코드 파이썬 문장들 적어 가지고 제출하면 제 윈도우 깔려 있는 노트북에서 다운로드해서 바로 아이들에서 열어보는 거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하면 동등하게 실행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사실 완벽히 똑같은 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런타임 자체가 그냥 뭉뚱그려서 조금 더 획일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친구가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걸출한 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도움 아래 내 .py 파일을 어디로 다운로드를 해서 들고 가든, 심지어 노래방 컴퓨터 USB로 진짜로 꽂아서 진행을 해도 동등한 느낌으로 실행된다는 게 보장돼요. C는 그렇지 않습니다. C 동네에서는 컴파일 할 때 어디서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할 거냐를 먼저 정하도록 돼 있어요. x64면 x64, x86이면 x86, 리눅스면 리눅스와 같이 처음에 정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정해놔야 나중에 이 .exe 파일, 심지어 리눅스는 .exe가 아니에요. 다르게 부릅니다. 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런타임에 얹어가지고 얘를 실행할 거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 어떻게 컴파일 하냐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설치할 때 python.org 갔을 때 다운로드 for windows라고 나오잖아요. 전 지금 윈도우 노트북에서 python.org에 접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윈도우용이 나와요. 여기도 지금 각각 링크가 다르게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py 파일 자체는 여러분 맥에서 짜든 윈도우에서 짜든 과제 제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파일명에 한글만 안 들어있으면 됩니다. 아무튼 그건 부차적인 거고, 여러분이 문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몸통에 해당하는 파이썬 문장들을 어느 컴퓨터에서 적든 얼마든지 다른 컴퓨터에서 .py 파일을 수정하지 않은 채로 들고 가서 실행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사실은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가 각 환경에 맞게 서로 다르게 컴파일된 상태로 설치됐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윈도우용 노트북에 윈도우용 파이썬을 깔았어요. 그 과정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윈도우용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C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는 파이썬 인터프리터인데
나중에 .py 파일 읽거나 할 때 윈도우스가 제공하는 인텔 CPU가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 끌어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는 채로 그렇게 세팅돼 있는 채로 잡혀 있는 친구라 보면 돼요. python.exe라는 C 프로그램은요. 그렇게 미리 해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py 파일을 아무 데서나 들고 갈 수 있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요 컴파일하는 과정에 단순히 뭐 수식의 형식 같은 걸 미리 결정한다 그런 언어 자체 측면에서의 오리지널 측면에서의 내용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 이 C 프로그램을 실행할 그 환경 그 런타임에 대한 고려도 무조건 먼저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면 돼요. 그다음에 그 C 런타임은 진짜로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64비트 CPU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자 봐봐요. 뭐가 예시가 있을까요? 아 그래요. 여러분 그 USB 있잖아요. USB 여러분 보통 C 타입이라 부릅니까? 타입 C라고 부릅니까? 타입 C가 맞습니다. C 타입은 약간 일본어 느낌 표현이에요. C식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튼 타입 C가 맞고 자 방금 전 건 개소리였어.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USB 굵은 거 있고 옛날 핸드폰 같은 거 충전기에 꽂는 약간 작은 버전 마이크로 USB라는 거 있고 그 마이크로 USB 바로 앞에다가 낑겨 가지고 타입C 단자로 바꾸는 그런 어댑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작은 어댑터 안에 요즘은 컴퓨터가 들어갈 수도 있대요. 실제로 작은 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 조그만한 손톱만한 거 안에 조그만 컴퓨터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런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도 당연히 미리 짜두는 게 가능합니다. 할 때도 우리는 .c 파일을 써서 헬로 월드 출력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메인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는다든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매우 작은 환경, 그러니까 이전에 쓰던 컴퓨터랑 완전히 다른 컴퓨터에서 동일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C를 써서 코딩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일단 인간이 고려해야 할 것들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거예요. 거긴 일단 런타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운영체제 같은 게 깔려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원가가 올라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C 원타임에 해줬던 모든 작업, 까만 창을 띄운다 등등부터 해서 모든 작업을 내가 직접 메인 안에도 코드로 짜야 되는 거예요. 커다란 와이어면 적불 스타트 해야겠죠, 물론. 따라서 그런 엄청 작은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C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별도의 C 컴파일러가 당연스럽게도 미리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 친구는 샵 인클루드 같은 거 적혀 있으면 여기 stdio 같은 거 없어요 하고 오류 메시지 뱉도록 돼 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핸드폰 버전이냐 노트북 버전이냐 그런 거를 상상하는 걸 초월해서 지금 이런 프로젝터라든가 저런 전등 바로 뒤에 있는 컨트롤러라든가 등등에도 얼마든지 C 프로그램이 담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C 프로그램이 담겨 있다는 건 그 전용 C 컴파일러가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걔네들이 컴파일할 때 고려하는 고려사항이랑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뒤에 앉아있는 매우 뜨끈한 안방에 앉아있는 그 C 컴파일러가 고려하는 고려사항은 천지 차이로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 동네에서는 그게 완전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컨트롤 F5 누르기 이전에 이걸 32비트 컴퓨터용으로 할 거냐 64비트 컴퓨터용으로 할 거냐 라든가 나중에 좀 더 여러분이 옵션을 추가하면 내가 지금 윈도우에서 코드 짜고 컨트롤 F5 누를 거긴 한데 이거를 리눅스 서버에서 돌릴 거야 라고 코드를 짠다거나 하는 다양한 상황을 여러분이 접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 모든 결정 사항들은 전부 다 컴파일 타임에 영향을 미친다 보면 돼요. 그래서 컴파일 타임에 그런 모든 고려 사항을 다 파악해서 .exe 파일 또는 다른 뭔가 파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실행 가능한 파일을 원래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었던 보통 이제 유식하게 타겟 머신 정도로 부르는 편이긴 해요. 타겟 아키텍처라든가 그런 컴퓨터에 USB로 꽂아갖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이미 런타임이 잘 깔려 있는.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런 걸 다 고려를 맞춰 놓은 상태로 컴파일을 다 끝내놓고 python.org 업로드를 해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윈도우용이랍시고 업로드해둔 파일 다운로드하면 저 사람이 상상했었던 C 런타임이 내 윈도우에 이미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C 프로그램을 내 윈도우 노트북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었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윈도우용이든 맥용이든 리눅스용이든 아무튼 .py 파일 내용물은 동등하게 읽도록 그렇게 저 사람들이 잘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의 .py 파일, 우리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아무 컴퓨터에서나 그냥 카톡으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한다거나 운영체제랑 큰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잘 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쉽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C 컴파일러와 그 모든 환경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c 파일을 작성해 놓으신 C 프로그래머 분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물론 우리 중에 누군가도 나중에 그런 다양한 환경에서 실행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C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저수준 하드웨어 정도의 차이를 논의를 하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모든 걸 미리 고려를 해주는, 프로그램 실행하기 이전 시점에 미리 고려해주는 컴파일러라는 친구가 있다. 그다음에 그 친구가 그런 작업들 다 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더블 클릭만 하면 실행할 수 있는 간단한 파일, 되새김질해서 만들어주는 컴파일 타임이라는 시간대가 존재한다 라는 것만 오늘 짚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거든요. 원래는 선언이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부분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미 0분 됐으니까, 자, 오늘은 매우 간단하게 1분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선언 얘기했잖아요. 오늘 나온다고. 우리가 당시에 적었던 이게 바로 선언입니다. 2주차 때 일단 등장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할당문 적듯이 넘버는 3 하면 됩니다. 근데 C 동네에서는 저 이름의 형식 내지는 수식의 형식을 반드시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왼쪽에 인트를 붙여서 인트 넘버는 3 세미콜론과 같이 한 줄을 작성했어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 우리가 선언을 적은 겁니다. 파이썬 동네에는 이게 일단은 없어요. 선언이라고 딱 말할 만한 문법 요소는 없습니다. 근데 C 동네에는 있어요. 자, 이 선언은 기본적으로 문장이 아닙니다. 이 선언을 적음으로써 우리가 하는 건 당시에 우리가 할당문, 예를 들면 템포는 2하고 엔터 쳤을 때 하는 일이랑 대충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넘버2라는 인트 변수 하나를 앞으로 쓸 거야. 새로운 이름 넘버2를 도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는 3을 하면 걷다 일단 3을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야를 정한 겁니다. 자,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처음에 뭐 담을지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근데 일단 새로운 이름 뭘 도입할 거냐는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실질적인 의미를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건 절대로 빼먹으면 안 돼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튀어나올 건데 얘는 안 적어도 돼요. 사실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지 않는 선언을 적어도 됩니다. 근데 이 인트를 빼먹으면 더 이상 이건 선언으로 간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식 이름 뭐냐, 인트를 적든 플롯을 적든 형식 이름 적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내가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름을 적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적는 거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선언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이제 요 아랫줄에서 .c 파일 기준으로 요 아래 부분에서 저 이름, 네임, 수식 네임을 합법적으로 적을 수 있게 돼요. 유효하게 적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 수식의 형식은 우리가 선언에 적어놓은 바로 그 형식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새 이름을 도입할 때 C 동네에서 새로운 이름 도입할 때는 기본적으로 선언을 적는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뭔가 베리에이션이 지금 하나 튀어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선언 하나를 가지고 여러 이름을 도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각각에 대해서 넘버는 처음에 3 담고요. 썸 처음에 0 담을게요. 전부 다 붙이거나 일부만 붙이거나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선언, 영어로는 declaration이라 부르고 뭐 선전포고 같은 건 declare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선언이라고 딱 늘었을 때 그 단어 자체에서 들어오는 뉘앙스가 그 먼저라는 개념이 지금 여기 확실히 적용돼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일단 가져가 주시면 원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 선언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튀어나왔던 선언들 다시 살펴보니까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적을 수 있다와 같은 것들이 이제 거의 중간고사 기간까지 한없이 튀어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인트 말고 딴 거 뭐 적을 수 있을까라든가 그런 자잘한 거 말씀드리고 최종 목표 하나를 가져가 보고 하게 될 것 같아요. 를 다음 주 화요일은 우리 국군의 날이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금요일 날 수업에 와서 생방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는 그렇게 생방으로 듣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다른 수업이 있다라면 별 수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금요일 밤 거 영상을 주말 동안 구경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합시다.